차이나 TV 매주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은 연일 규제기가 끊이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홍콩 증시는 하루에 1%, 2% 떨어지는 일이 아주 예산일이 됐는데요. 헝다그룹의 또 위기설 디폴트 가능성이 나옵니다. 헝다그룹은 어떤 회사이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헝다그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듣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지난 6월부터 계속됐던 이야기였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핫하게 이제 일어나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제 16일날 이제 모두 그러니까 영래 채권에 대해서 이제 거래 중단을 하겠다 어제를 하겠고 오늘 이제 17일부터는 협의 거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파급이 커져가고 있고 지금 주가 폭락 이제 헝다그룹 자체가 단순히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네. 중국에서 1, 2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파급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헝다그룹이 어떤 회사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97년도에 생겼어요. 생겼고 이제 부동산업을 시작했고 이제 주로 이제 중산층 대상 이제 아파트 건설하고 이제 판매된 돈을 벌기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급격하게 성장했던 게 2017, 2018 이때 이제 부동산 한참 이제 판매론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 이제 벌었던 거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2017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부동산 판매금이 한 5천억 유약, 한 90조 정도를 또 벌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1위로 막 그냥 바로 올라왔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이제 헝다그룹 회장이 이제 쉬자이라는 회장 자체가 중국 갑부 순위에서도 이제 1, 2위를 하는 회사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됐는데, 이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돈을 많이 버니까 좀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헝다그룹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융, 그다음에 헬스케어, 여행, 에너지, 함용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이제 계속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러 채권 발행 증가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자금 유동 리스크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제 헝다그룹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에 이제 헝다그룹 관련해서 4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헝다그룹도 있고 헝다 이제 뉴 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들, 그다음에 헝다 주택 관리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슈 이제 사태를 보면 이 회사가 잘 나갈 때 한참일 때 한 시가총액 4개에서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쭈그러들어가지고 22조 정도밖에. 아이고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어쨌든 이렇게 왔다가 자 2017, 18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오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 이슈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상반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총 부채가 한 1조 9,7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또 한 360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 한 480% 이상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한 4,110억 위안 정도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도 한 9천억 위안.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헝다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867억 위안밖에 안 되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커져간 것들이죠. 그래서 사업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헝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래은행들에게 대출 이자 못 갚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파급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 현재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 계약자들이 지금 이제 계약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이슈가 지난 6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시그널을 던졌죠. 그럼 글로벌 이제 평가사들이 헝다에 대한 신용 등급도 낮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헝다가 노력을 했어요. 자산 매각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선분양을 통해서 이제 자금 마련을 했는데 요즘 이제 이슈가 강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춰도 이 자산 매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거 디폴트 가는 거 아니냐. 상황이 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좀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또 좀 불안한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자로는 항대입니까? 항대 집단? 네, 헝다라는 게. 네, 헝다. 헝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문제는 중국의 사실 부동산 부분의 우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네.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헝다그룹이라는 꽤가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력 있는 부동산 기업이 흔들린다. 이게 이제 소위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네. 중국 내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중국 경제를 흔들고 글로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파부터 네. 한번 드리면 일단 지금 여론 자체가 매우 좀 안 좋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지금 중국 내 신용평가사들도 네, 지금 신용등급 내렸고. AA부터 이제 A로 하향 조정했고 지금 JP 모건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서방 언론에서 지금 이제 헝다 위기가 이제 리먼 사태처럼 갈 것 아니냐라고 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정부의 지금 부동산 규제는 이미 시그널을 많이 던졌고 그게 이제 많이 던졌다는 2019년도부터 해서 부동산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9년도 같으면 한 450개 정도 이미 파산을 했고요. 올 상반기만 해도 한 270여 개 중국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올 1월달에 부동산 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에 대해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자산 부채율이 70% 이내로 해야 되고요. 순부채율을 100% 이내. 현금 대비 당해 차익금 비율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부동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우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다 사는 곳이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계속 사람 심리가 이제 사다 보니까 시장이 뜨거워지고 정부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동산 기업들은 자꾸 이제 중소형을 나오는데 이 지금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이 헝다가 가져올 파급은 물론 나중에 이제 전방 부분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좀 단시간 내에는 좀 쉽지는 해결되긴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에 맞추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 말이죠. 네. 공산당, 중국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느냐가 이 여파가 어디까지 파지느냐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헝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지금 전기차 한참 작년만 해도 헝다 자동차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붐이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주변에 중국에 있는 전기차주들도 같이 막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헝다 자동차, 이 뉴 에너지 자동차 홍콩 주가가 저점 대비 7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때 돈 버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또 듣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체가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아마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전망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청산을 할 것이냐, 디포트로 갈 것이냐, 네. 뭐 혹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할 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냥 이렇게 죽게 놔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네,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게 리먼 사태처럼 갈 것이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오늘 오늘 방송의 주제처럼 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헝다 그룹에 단순히 중국 자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의 블랙락이라든지 뭐 스위스의 UBS라든지 프랑스의 아몬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파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중국 내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금 의존도가 뭐 미국처럼 그닥 높지도 않고요. GDP 한 10% 조금 더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헝다 그룹이 파산한다라고 했을 때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감내해야 될 것들. 왜냐 그러면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헝다 그룹이 만약에 파산으로 가면 지방 정부 부채와도 맞물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중국 경제 성장을 완전히 뒤엎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방 정부 부채뿐만이 아니라 이 가계 부채까지 같이 건드리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슈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하든 했던가 이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보다는 지금 중국 정부가 어차피 지금 하반기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투자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신형 도시화, 그러니까 신형 도시화 혹은 뭐 신형 인프라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기에 좀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좀 푸는 형태로 헝다그룹한테 조금 이제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의 구조조정. 그런 대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헝다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뭐 헝다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헝다 헬스라든지 정리를 하게 네, 하겠군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매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뭐 채권이나 주식 시장은 분명히 이제 금융 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산보다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아마 중국 정부가 칼을 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너무 파급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예, 오늘은 워낙 중요한 얘기였어요. 중국의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베이징의 증권거래소 이제 개설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초반에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착착 진행되는 것 같고 마카오의 증권거래소를 또 개설한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계획이 발표됐죠. 네. 그리고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체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희도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카오 증권거래소도 지금 이제 한다는 계획이 이제 발표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로 이제 중요도 있게 언급을 다른 매체 안에서 빨리 우리 저 차이나 TV에서 그 속내는 뭔지,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디에 생길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카오 이 증권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부를 좀 볼 건데, 2019년도가 이제 마카오가 중국 본토에 이제 반환된 지 20년이 되는 데거든요.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마카오를 방문해서 그때 이제 뭐 연설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왔다 가고 나서 마카오 행정부에서 중앙정부한테 증권거래소 설립하게 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계획처럼 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리는데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마카오 증권거래소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세우려고 하느냐? 그 배경, 북경만 있고 지금 심천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왜 세우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이것을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일석이조도 아니고. 네, 일석오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뭐 다른 시간이 뭐 부분에서는 뭐 줄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많은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내는 일종의 이제 모범생에게 주는 선물인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마카오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도 있을 때도 마카오는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20주년 됐으니까 뭐 기념 선물 차원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 플러스 뭐가 있냐면 마카오 하면 카지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카지노 아시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우리가 공동 부유 이야기하면서 마카오 행정부에서 카지노 산업법이라는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박 테이블 수를 줄여라. 규제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 직원 복지를 더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 감독 관리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의 카지노 리조트 주가도 다 하락했습니다. 이 발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카지노 도박 중심의 부분을 좀 줄이고 금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이 비즈니스 사업 방향을 좀 다각화하는 측면에서의 목적. 두 번째 이제 속내는 이제 홍콩의 금융 경영을 좀 분산하기 목적이겠죠. 아무래도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오는 중앙정부가 이제 요만한 관계했다고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이 홍콩의 자본 기능을 마카오로 조금 더 분산시켰을 때 홍콩의 영향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효과 이런 것도. 그래서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 입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좀 균형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는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 수단으로서 역의 인민폐 사용의 중요한 채널로서 지금 마카오가 지금 이제 뭐 중요한 또 이게 역의 인민폐의 또 하나의 또 이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허브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의 인민폐 사용의 중요한 하나의 또 채널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웨이 강아오 대망구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웨이 강아오라는 게 뭐냐면 웨이가 광동성을 이야기하고요. 강은 홍콩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오는 마카오 이게 이제 중국식. 이렇게 블럭을 짓는 네, 거군요. 블럭을 지적하는 네. 맞습니다. 이 광동성, 홍콩, 마카오 경제 블럭을 네.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카오, 홍콩, 그다음에 강동성 11개 도시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이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주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방 출장을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네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들 본토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한 5가지로 마카오 증권거래소가 생기는 목적, 속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본시장도 굉장히 그 변화들이 많습니다. 베이징의 증권거래소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곧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카오의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 마카오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 그 속내들을 이유를 잘 짚어주셨는데 근데 마카오 증권거래소를 개설할 걸로 보이는데 정작 마카오가 아니고 중국 본토에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국내에서 잘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빨리 치고 나가요. 저희 프로가 그렇으니까 그렇죠. 예. 그 설립된다라면 그러니까 광동성 주하이라는 시에 아마 개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하이에 속한 이 헝친다오, 그러니까 헝친섬입니다. 거기에 설립이 될 것 같은데 이 주하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부터 할까요? 주하이 헝친섬 여기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원래 마카오 본토에서 마카오로 가려면 이 주하이라는 시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주하이하고 마카오가 딱 붙어 있죠. 홍콩하고 선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하이에 있는 이 섬, 이 헝친다오라는 여기에 개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측 편에 있는 여기가 지금 이제 마카오고요. 위쪽에 있는 게 주하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헝친다오라고 이제 섬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가 헝친다오가 헝친섬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99년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에서 중국 반환되기 전까지는 중국 인민해방군 여기 주둔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매립을 해서 이제 지금 더 키워 나가고 있는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본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광동성하고 마카오 합작할 수 있는 이 경제 특구 이제 그러니까 특구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광동성에는 특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자료 요즘 하면 제가 준비했는데요. 광동성 3대 이 특구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난사 신구라는 게 특구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선전에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헝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요 3개가 있는데 이 헝친 신구에 아마 이제 마카오 증권거래소가 생길 것 같고 이미 지금 헝친섬, 헝친다오 같은 경우는 매립을 통해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카오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 증권거래소지만 중국 본토 내에 속하는 곳이고 이미 금융, 레저, 문화 쪽, 첨단 기술 쪽으로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헝친섬에 이제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카오 증권거래소가 이제 생긴다 했을 때 어느 기업들이 상장할 거느냐? 제가 예상되는 종목도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금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소통도 하고 관련된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이 광동선 특히 선전이나 그다음에 주하이에 근거로 둔 이 심천 지역의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우선순위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하이의 뭐 하진캐피탈, 지금 선전 A주 상장 기업입니다. 종목 코드가 000553이고요. 그다음에 흥지신다, 그래서 뭐 선전 상장된 석유화학기업 등등 뭐 제가 좀 관련된 몇 개의 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광동성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우선 마카오 증권거래소 개설되면 아마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이제 거래소 설립한다는 얘기만 살짝 나왔는데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미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빨리 좀 해야 되죠. 마카오 증권거래소를 본토에 한다 그러길래 엄청 떨어진 곳에 한 줄 알았더니 바로 마카오섬 바로 앞쪽에 본토에 이제 가까운 쪽에 하겠다는. 헝친다오. 홍콩으로 얘기하면 이제 홍콩은 원래 사실 홍콩섬인데 구룡반도의 뭐 침사주의쯤 이쪽에다 그죠 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전에 저도 초창기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건물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관련된 금융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소통도 했는데 지금 막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들썩들썩 하는군요. 마카오 증권거래소 개설 이야기까지 했고요.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뭐 거래소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오늘은요. 중국 주식 팁, 오늘은 중국 규제 예측은 가능할 것인가? 규제 얘기가 사실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이슈고 우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규제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나름 좁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겠죠. 오늘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음엔 어떤 예측이 있을까? 오늘 또 제가 생각하는 예측 부분들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또 뭐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능한데 좀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뭐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팁 시간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식 규제 예측 가능한가라고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중국 권력 구조 피라미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중국 그 공산당원이 지금 한 9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공산당원은 9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전국 현인대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한 2,500명 그 안팎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쭉 올라가는데 중앙위원회, 여기 중앙위원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대표 성격의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1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앙위원회 한 200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권력구조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정치위원 25명 서열부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무위원 7명, 그죠? 총서기관 지금 우리가 시진핑 총석인데, 이 중앙위원회 이 피라미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보안 이슈들이 그러니까 지금 규제 이슈들이 예견되어 있던 게 많았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전에 다른 뭐 칼럼이나 매체에서 조금 언급했던 것들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좀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 거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이게 2018년도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아까 보셨죠?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한 200명을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이게 2018년도니까 시진핑 주석이 2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조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하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4개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4개의 의결기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전면 심화개혁위원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앞에 중앙이 다 붙죠. 그다음에 중앙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중앙재경위원회, 그죠? 중앙외사업무위원회.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 지금 그다음에 사교육, 플랫폼 기업, 독점, 반독점 이런 이슈들은 사교육 플랫폼 공동부유 지금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중앙전면 심화개혁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걸 제가 옆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전면 정보는 데이터 이슈, 우리가 중국 데이터 보안법, 그죠? 이런 거 국가보안법 이런 부분에서의 바로 이제 결정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중앙 네트워크 안전및 정보위원회. 여기서 말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각 부처별로 해당되는 그 세부 규정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중앙재경위원회, 제가 공동부유 설명할 때 중앙재경위원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앙재경위원회 매우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의 의결기구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재경위원회에서 바로 공동부유라는 이슈를 던졌죠. 물론 여기에서는 금융 관련 이슈도 던지지만 이번에 공동부유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미중간 이슈 부분에서는 중앙외사업무위원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어떤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 가능한 또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차이나 TV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지금 특히 뭐 요즘 온라인 게임 규제라든지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에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진핑의 이제 국정 운영을 말하라라는 하나의 책인데 이게 이제 1권, 2권, 3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 개막식 연설이라든지 뭐 회의에서 말했던 그 연설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2020년 초반까지 내용들이 지금 이 3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적인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초에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면 이때 사교육기관들 대한 규제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참고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견된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고요. 온라인 게임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리면 온라인 게임도 사실 미리 예견된 규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30일 날 온라인 게임 규제 이야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 토, 일 그다음에 공휴일 저녁 8시, 9시부터 1시간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상 보니까 별로 줄지가 않았다는 거죠. 2019년도에 중국 청소년 게임 중독 비율이요 한 1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평균 한 6% 상회하니까 청소년 중독자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셧다운제도 진행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번 8월 30일 날 더 시간을 줄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텐센트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에 제일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월 텐센트 매출 발표가 1분기 발표가 됐었는데요. 3월 비중 보시면 요 청소년 게임 매출 비중이 한 7%, 8% 비중이 높습니다. 텐센트 그 컨퍼런스 그 콜에서 저도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규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식 규제를 볼 때 좀 더 이제 좀 내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 입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또 뭐 이런 내용들을 차이나 TV 시간에서 좀 더 설명을 미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규제는 예측 가능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헝다그룹 얘기하고 규제 얘기하느라고 기업 준비한 거를 얘기하면 하다 말 것 같아. 이거 다음으로 넘기고 지금 네. 말씀하신 규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압축 얘기하면서 풀 텐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네. 사실 이 카지노도 솔직히 저는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카지노도 네. 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출액 규제 규모 어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직원 뽑는 기본 우리가 많은 그 용량을 지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에서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쿼터를 지정하는 형태로 네. 가는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거기 사회주의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딱 그 총량적인 비분들 매출액 대비 얼마 이걸 이제 만들 수 있고 서열 문화 뭐 예를 들면 저도 칭화대를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북경대 칭화대 예를 들면 이런 뭐 학교 순위 1, 2, 3위 이런 서열 문화 같은 경우도 하지 마라라고 할 가능성은 높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진행될 가능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소비 과소비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해당되는 업종으로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교육, 플랫폼 이거 지금 다 들어갔고요. 공동보유도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언급 안 된 게 의료 서비스, 보안, 뭐 안보. 아니, 보안 이거는 이제 안보입니까? 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쵸. 뭐 인터넷이나 보안 이런 게 아니고 안보. 안보 문제. 아, 그럼 안보 미중 관계 국방 주로 이런 거네요, 그죠? 네, 보안도 해당도 되죠. 예. 큰 것들이 좀 이제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그 헝다그룹 얘기, 굉장히 그 사실 파급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못한 기업 이야기는 다음 시간 오실 때 이 중국의 의약업체들, 중의학 3대 대장주를 한번 중의학 3대 대장주는 그걸 이제 좀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 업종이 아니라 네. 또 중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서방의학보다는 중의학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 중의학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가장 지명도 높은 3대 대장주를 가지고 좀 더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네.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헝다 이슈가 가장 크고 네.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이슈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3대 중의학업체 집중 분석은 다음번으로 살짝 미루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